안녕하세요. 국제학부 임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와주시고 국제학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국제학부가 과연 뭐 하는 곳인지.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실제로 국제학부에 오면 어떤 강의를 듣게 되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강의를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분 한 20-30분 동안 제가 실제로 국제학부 1학년 수업에서 하는 강의의 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국제학부에서 무엇을 공부하나요? 정치학과에서는 정치 공부하고 경제학과에서는 경제 공부하니까 국제학부에서는 국제 공부할까요? 맞아요. 국제학과에서는 국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국가 사이의 국제, 맞죠? 국가 사이의 일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민족들과 국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국제학부에 오시는 게 좋은 선택이실 거예요. 아직도 좀 두리뭉실하죠? 세계 나라와 국가들이 어떻게 지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림 한번 볼게요. 혹시 여기 깃발 보고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의 상징인지 아시는 분? 네.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제에 좀 관심 있으신 학생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충돌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사진은 2013년 이스라엘의 국경일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데이에서 예루살렘 데이 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시민들이 행진하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맞닥뜨리는 장면이에요. 민족과 국가들이 그다지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쵸? 이 상황만 보시면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웃고 있어요. 활짝. 여기 또 깃발 보고 어느 나라인지 맞춰보실 수 있는 분들 조금 더 쉬워요. 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래요. 조금 오래된 사진인데 혹시 뭐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추측이 되신다. 네. 월드컵일 것이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오래된 사진이에요. 1992년의 사진이에요. 혹시 네, 뒤에 여자분. 맞습니다. 2000이 아니죠. 1992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우리 이제 경제 교육을 진짜 자유롭게 해보자 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막 웃으면서 체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때로는 국가들이 서로 잘 지내기도 하죠. 국제학부에서는 이런 국가 간, 민족 간 다양한 갈등과 협력의 면면들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건지. 당연히 국가들은 잘 지내기도 하고 못 지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국제학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뭐에 대한 건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국가 간의 다양한, 민족 간의 다양한 관계 양상들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앞서 정치학 강의 들으셨어요? 대부분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쵸? 정치학과 마찬가지로 국제학도 사회과학의 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요 다음에 혹시 듣게 되실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경제학도 사회과학의 한 영역이죠? 그래서 국제학의 첫 번째 특징은 사회과학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국제학은 그런데 신생학문이고 사회과학의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단일 학문들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국제학은 다학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융합학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도 하죠. 그래서 다학문적, 융합학문적 사회과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각각의 아직도 조금 이해하기가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국제과학이 융합학문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학이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국제학이 사회 현상들에서 볼 수 있는 차이 혹은 변화를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자연과학에서는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이들을 설명하죠. 사회과학에서는 사회 현상의 차이 변화, 흔히 우리가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혹은 공간에 따라서 80년대와 지금 미국과 한국 이렇게 시 공간에 따른 변화, 사회적인 차이를 설명해요. 우리 이 사진 봤죠? 1992년이라고 했어요.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의 정상들이 막 웃으면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역이 자유로워졌어요. 베리에이션이죠? 이전보다 90년대에 들면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다시 자유로운 무역에서 이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상들이 있죠? 보시면 지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브레이킹 뉴스예요. 우리 미국에게 더 좋은 딜이 아니면 우리 나프타,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같은 거 끝내버리겠어. 자유무역협정을 웃으면서 체결하던 미국의 정상이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변화로 말미암아서 다른 포지션을 취하잖아요. 이런 것이 사회 현상에서 하나의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러면 이런 베리에이션이 흥미롭다면 우리는 이거에 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 왜 이렇게 무역 정책의 베리에이션을 보게 되는 걸까? 왜 어떨 때는 각국의 정상들이 막 좋아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무역 장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투자, 자유로운 이동, 자유로운 물건 사고 파는 거를 지지하다가 또 어떤 시 공간에서는 이에 반하는 다른 형태의 정책을 선호하는 걸까? 이런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국제학의 하나의 퍼즐이에요. 또 다른 여러 가지 퍼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역 정책이 변화하는 것, 이 베리에이션 맞아요. 근데 이 베리에이션을 설명하는 것 자체도 재미있는 질문이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 무역 정책의 차이가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베리에이션과 다른 베리에이션을 연결해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디서든 물건을 만들어서 손쉽게 사고 팔 수 있고 기업들도 어디든 가서 공장을 설립해서 전 세계로 물건들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자유로운 무역 기조가 우리 글로벌 환경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역 정책의 자유로움이 하나의 베리에이션이라면 이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또 다른 베리에이션, 환경의 질의 베리에이션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과연 이 두 베리에이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쵸? 이것도 하나의 질문일 수 있어요. 국제학에서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자유로운 무역을 하기로 했어요. 자유무역 협정들을 체결했어요. 과연 이러한 국가들의 행위가 어떤 가장 가난한 나라에 있는 소년소녀들, 이런 소년소녀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국제학에서 다뤄볼 수 있는 질문이죠. 이렇게 변화들, 베리에이션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퍼즐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퍼즐들에 대해서 잠정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본 그림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하면 과연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을 내가 하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때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 세계가 더욱 자유로운 무역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소년, 소녀들이 더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더 양질의 교육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네? 조금 있으세요? 그럼 반대로 내 잠정적인 대답은 그 반대다. 자유로운 무역이 되고 회사들이 여기저기 공장을 열고 함으로써 이런 가난한 나라의 소년소녀들은 더 위험한 일들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혹은 더 위험해질 것이다. 그래요. 네, 제 예상보다는 이게 조금 더 한쪽 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네요. 근데 이 두 대답 모두 잠정적인 대답일 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읽었던 여러 가지 글들, 접했던 뉴스들, 그리고 공부했던 각종 이론들을 통해서 잠정적인 대답을 찾아내려 하시겠지만 잠정적일 뿐인 이유는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에 관한 퍼즐을 던지고 잠정적인 질문들을 생각해낸 뒤에 이 질문들을 서포트하거나 혹은 리젝트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쵸?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사회과학의 다양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학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나라들에 가셔서 참여 관찰하시면서 심층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증거를 수집해서 이런 증거를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신중하게 일반화를 시도하시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이 한 나라, 이 방글라데시 한 나라 혹은 네팔 한 나라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하는 한 소녀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러 나라들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 과연 내 질문을 통한 나의 대답과 증거들이 이런 일반화를 가능하게 할까? 아니면 아직은 성급할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증거와 일반화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도 해보실 수 있겠죠. 지금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또 다른 나라가 경제를 개방한다면 그들 나라의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예측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사회정책적인 함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회과학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제가 국제학은 융합학문적인 사회과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우리가 국제학에서 다루게 되는 여러 퍼즐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3가지 퍼즐을 봤잖아요. 왜 국가들은 어떨 때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다가 또 어떨 때는 보호무역을 옹호하지? 왜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펼치면서 환경을 훼손하지? 혹은 환경을 더 낫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퍼즐은 왜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하면서 어떠한 영향을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걸까? 이런 모든 퍼즐들을 보시면 경제학과 관련된 측면이 있어요. 그쵸? 왜 국가가 무역을 하고 왜 국가가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거예요. 각국이 어떤 생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경제학 시간에 배우시는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고 해서 자유무역을 옹호한다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굳이 정치적인 협상의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왜 모든 사람이 이익을 받는다고 경제학자들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들은 보호무역 정치를 펼칠까요? 왜냐면 아까 신재혁 교수님 강의에서 들었듯이 정치인들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돼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고 이들 사람들이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이 정치 제도를 잘 활용해서
집권당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일 정치 지도자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 간의 관계, 대외 정책, 대외 안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인 고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청소년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잖아요. 이건 비단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발 협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소년, 소녀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많다면 이거는 개발 협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학부에 오시면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제학자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정치학자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질문들을 대답해주기 위한 사회학자, 국제, 국내 법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들을 대답해주기 위한 법학자분, 그리고 그 밖에도 도시계획이나 지리에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질문하게 되는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여러 베리에이션에 관한 퍼즐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국제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부분의 세션인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정치외교학과는 정치를 배우잖아요. 국제학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그 밖에 사회과학 분야의 전 부분에 걸쳐서 지식을 활용해서 국제 문제에 관한 퍼즐들을 특화해서 공부하는 학과예요. 그러니까 정치학, 저도 정치학을 이제 전공을 했지만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특화하되 국제 정치만을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비교 정치, 정치 사상, 한국 정치 등등의 여러 정치학 특화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전공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내가 정치적인 것에 전반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국제에 관한 것에 전반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답이 됐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전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내가 관심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기는 굉장히 다학제적인 수업들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골라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나는 국제적인 면 중에서도 국제 통상에 특히 관심이 있다 하면 주로 정치나 경제학과 관련이 있는 국제학 수업들을 들으시겠죠? 그 밖에도 법적인 측면, 나는 환경 측면에 관심이 있다면 또 그런 수업들을 들으시면서 또 다른 나중에 아마 고려 대학교 자체를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이중전공, 복수전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식으로 학제 간 결합도 굉장히 용이한 학문이 국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어 못해도 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 두 번째 파트를 영어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논리이지 영어 실력이 아니거든요. 네.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제학부 진학하고 취업을 어디로 하는지 하는 질문인데 그건 역시 저는 정확한 통계는 사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지만 뭐 외교원에 합격한 학생도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회과학 전공 여러 학생들이 많이 이제 법 쪽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국제학부에 특화된 경험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 인턴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회과학 전공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공무원의 진로를 제외하고 국제학부에 오셔서 조금 더 꿈을 키워가실 수 있는 분야는 이제 그런 인턴십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원이 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미니 렉처로 넘어갈게요. 질문 없으시죠, 이제?
국제학부 아까 여기서 영어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국제학부 수업들은 4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전공 강의 체험 기회를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이 부분만 영어로 준비를 했고 근데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항상 손을 들고 질문을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So I was telling you that at the DIS is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We explore a range of puzzles about the variations concerning social phenomena, international phenomena, right? So today's puzzle that we will explore together is this one. How does economic globalization, 경제 세계화, such as free trade, free investment at the global level, how does that affect global environmental quality? Normally, we're gonna explore together tentative answers to the puzzle. But this is such a large classroom. So one difference between this mini lecture and the actual lecture that you will experience when you join the DIS is the interaction. We won't be able to do a lot of interaction just because of the size of the classroom, but you can still think about different tentative answers, different perspectives answering this question. So we will together explore 4 such answers. And you can all think about which one sounds the most plausible to you. The first one is that globalization will have bad impact on the environment. It's a plausible answer, it's a likely scenario. Why? The logic is the following. Firms are profit-seeking. They want to maximize the money they can get out of trade, out of investment. So what they would do is to move to where the pollution is cheapest, where you can pollute whatever you want, how much you want. So if pollution is free,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the water you pollute,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the soil quality, you can just emit whatever gases to the air, which means your production cost will be cheap, right? So all the firms want to go to places like that, the so-called pollution haven. And what happens is that governments everywhere wants to attract these firms because they want to make a lot of money. That's what they can give their people jobs, right? So governments everywhere will loosen their regulatory standards. They will make their environmental policies weaker and weaker and weaker. So as you can see from this picture here, developing countries will pollute a lot more to attract these firms. Developed countries also have to pollute a lot more to compete with these firms, these countries. Does that make sense? Oh, it makes sense. So you are kind of persuaded by this already, the first answer? And indeed, a lot of people are worried about this potential regulatory race to the bottom. So I am gonna show you a short video clip in the EU, in the European Union, what the Green Party says about their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US. This is about the propose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he US. Sides of the Atlantic, under the EU-US trade agreement, TTIP, there is a plan to harmonise rules for how products are made and sold. It's called regulatory coherence. Now that may sound like the most boring, abstract technical term you've ever heard, but it will have very real consequences on our lives. Consequences that could be amazing, but that will actually be terrible, unless you're a big corporation. But first, let's see what kind of rules exist on both sides. Take where the animals we eat are treated, for instance. In the US, the focus is on the end product. As long as what ends up on your plate doesn't kill you, it doesn't matter how it got there. In the EU, the focus is more on the animal's welfare and quality of life, until it ends up on your plate. Now take medical devices like hip implants. The US has much stricter rules than the EU. By raising EU standards up to the US ones, we can have the best prosthetics. So as we can see,
People in the EU and the US could gain a lot from sharing their best standards. But here's the trick. So far, the agreement has not been written for people, but for big corporations. They're the ones setting the agenda. They want to make more profit by lowering the costly standards and regulations here and in the US. With this logic, no matter what side of the Atlantic you're on, you get screwed equally. We don't want our standards lowered under TTIP. Don't let corporations force a race to the bottom. Help us raise our standards of living. Giv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 generous finger by sharing this video. So that's what some of the environmentalists, some of the people who are concerned about health and safety standards are worried when they were told that they're going to enter into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Does this narrative sound plausible to you? It sounds plausible to you? Who agree with this view? Quite a few of you. Okay, who doesn't agree with this? It's too exaggerated, too pessimistic. Also some of you. So let's look at the second answer to the same puzzle. The second answer is a bit more positive. They say economic globalization will have a good impact, positive impact, especially in the long run. Well, not immediately, but eventually. The logic is the following. Countries have comparative advantage in polluting industry, in dirty industries, at the early stages of their development. So when they're still developing, they tend to pollute a lot more because that's what they could do. But it doesn't last forever because countries will gradually move on to specializing in cleaner industries as they become richer and richer. So they're no longer interested in these coal-burning, polluting industries anymore. At some point, they change. So they say, well, we worry a lot about China and pollution coming from China, but eventually China will change. It's already changing a little bit. For instance, in the sector of renewable energy, China is already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So if we continue to let China develop, eventually at some point, it will gonna move on specializing in environmental industries. There's another dimension to this logic. Countries will eventually become environmentally friendly also because citizens themselves would demand for a cleaner environment. They're not gonna stand all this air pollution anymore. At some point, well, when they're very poor, they'll have to worry about their daily living. But once they pass a certain threshold, they'll be really interested in enjoying clean environment. It's sort of a luxury good. You cannot afford it when you're very poor, but above certain threshold, you want more and more of it. If citizens demand cleaner environment, they protest, they organize themselves, they create NGOs and so on and so forth, then the governments will eventually have to listen to them. Recall the lecture from the political science session. Governments, the leaders want to survive. They have to listen to the people. So if people demand cleaner environment, then the governments will have to raise their environmental standards. Does this sound plausible compared to the first one? So you like this one better? Or you still think it's the previous story that holds? Yeah, previous one. One problem with this view is the following. How long would it take? If we wait until all the developing countries become greener and greener, it might take hundreds of years, right? So can we wait or should we wait? So here comes the third answer to the same puzzle. Some people say, well, yes, eventually some countries might be able to move on to specializing in cleaner industries, but what we'll actually more likely to see is increasing divergence between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developed countries. What we're going to see is the cleaner developed world
the richer world, including the Europe and the US, become cleaner and cleaner. They specialize in really clean industries. But on the other hand, you see another half of the globe, the less developed part of the world, become dirtier and dirtier because they will have to specialize in dirty industries. And some of them might never be able to come out of that pollution trap. And some of the environmental damages, environmentalists say, are irreversible. So even though the previous perspective said that eventually citizens would demand environmental quality, by that time, the government will never be able to give the environmental quality citizens want because their environmental condition had already suffered irreversible damage. It's done. So this is the view that's very, very pessimistic about the developing part of the world. Does this sound plausible? The third answer? So you can think about this first, second, and third answers and compare them in your mind, and then let's move on to our final answer to the puzzle. By far the most positive one. This view suggests that we are actually going to see accelerated improvement if we open the economy. So economic globalization will lead to a race to the top, as opposed to the race to the bottom. So completely the opposite of the first view. How would this be possible? We can first think about what's happening in the developed world, what's happening in the rich countries. They don't compete to lower the standards, what they are competing for now is to become more environmental. They're competing among themselves to become the environmental lead markets, markets that are the first ones to adopt the most innovative technology environmentally, because that also makes money. You don't only make money by polluting, you also can earn a lot of money by being environmentally innovative. Be the first one to adopt the technology that everyone will later find will be a good one. So here, this is just an example of a competition among the technologies for electric vehicles, how this is environmental, but also cost saving, which is what firms would like, what consumers would like, which is what the governments might want, right? So some parts of the world, the rich countries might compete themselves to become the top, to have the most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 to incentivize firms to come up with the most innovative environmental technology. But still, this is only a partial answer because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 the poorer part of the world, right? What happened there, according to this positive perspective, is the diffusion of good, high environmental standards to the developing world as well. So once you have this good technologies, consumers who are very conscious about environment, all these firms who want to become environmentally innova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what happens is that they create pro-environmental pressures. These pressures might come from consumers, the individuals who are environmental, because citizens living in rich countries want to use more environmental products. And if the consumers in rich countries want to use more environmental products, it would also mean that the firms in rich countries want to buy environmental products, right? So think about coffee, think about wood products. It would be kind of implausible to think that coffee growers in, I don't know, Costa Rica, Colombia, Ethiopia are really concerned about environment. Maybe they're concerned more about their daily living, right? But maybe heavy coffee drinkers in Seattle in the US, where I studied, or heavy coffee drinkers in Stockholm, Sweden, which is also where I worked, they might want to drink fair trade coffee. They might want to drink coffee that has been grown with sustainable farming only. Then what will happen is that coffee growers in Colombia, coffee growers in Ethiopia might need to signal their environmental friendliness by, for instance,
getting certified by Rainforest Alliance, Fair Trade Marks, so they want to become environmentally friendly to attract consumers. Same with the wood products. Maybe these people who are cutting trees in Indonesia, they might not be inherently very interested in environment, but maybe their buyers in Sweden, maybe the firms like IKEA, might be interested in appealing to environmental consumers. So they might want the loggers in Indonesia to get certified by the Forestry Stewardship Council to signal your environmental friendliness. So in this way, you can have good standards diffuse. What will be most effective will be the government of Indonesia, government of Ethiopia, government of Colombia, to put on a very strict environmental standards to tell the world consumers that we are the environmental people. Our coffee, regardless of where it comes from, Colombia, our wood, regardless of where it was cut in Indonesia, are environmental ones. So this has an appeal to the consumers. So this way, you can actually create a momentum race to the top. So we have went over 4 different answers, all tentative answers to a single puzzle. And normally in the DIS, in the 국제학부 classroom, we're gonna come up with these answers together. I won't be the one telling you that these are the plausible answers. It will be you guys who will come up with each of the answers. And we'll be discussing which of the answers sounds the most plausible. And in the DIS, you're gonna learn how to improve, how to refine, and also test these answers, drawing from a wide range of evidence. So you'll take courses on various social science methodology, touching on political science, economics, sociology, which will give you more insights in refining and testing these answers. So join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Thank you. DIS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인가요? DIS에서 원하는 그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면 한 가지 인재상을 꼽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19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근데 제가 원하는 인재상은 저는 우선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국제적인 문제 베리에이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잠정적인 답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 고대 국제학부에 UNDP 서울 정책센터가 있다고 들었고, 또 거의 관련해서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정확히 어떻게 이런 시스템들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UNDP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협력 쪽, 그리고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원해서 가실 수 있는 인턴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인권센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수님 중에서 UN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이 계셔서 UNDP를 통한 개발협력 쪽 인턴십, 그리고 인권센터와 UN 인권위원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인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항상 매년 똑같은 TO로 똑같은 기관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국제적인 활동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남은 다른 강의도 즐겁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